네. 오늘 뭐 발표하시느라고 뭐 세 분들 참 수고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ESG 경영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아마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은 이 포럼 세미나에서 다뤄왔던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워낙 중요하고 또 워낙 요사이 핫한 그런 과제고, 또 더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부상을 해가지고 아까도 뭐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2015년경에 이제 또 2005년경에 대해서 지금 2018년경쯤부터 크게 급부상했는데, 그게 한 뭐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 이거 패러다임 시프트까지 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해운업계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좀 미흡한 그런 대처가 있지 않았느냐, 아마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얘기가 많이 좀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ESG 동향과 우리 해운업계의 과제, 여기에 대해서 좌장을 맡은 인하대 교수 김춘선입니다. 지금 먼저 인사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뭐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그 토론자가 나와서 이제 토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 그 외에 참여하신 분들이 서로 논의하는 아마 그런 자리가 일반적인데,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발표자 세 분을 아예 패널리스트로, 토론자로 이렇게 모시고, 또 오히려 이 플로어에 계신 분이나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이런 분들과 질의응답을 좀 더 깊이 함으로써 요거를 제대로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런 그 포맷을 짰다 하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좌우에 계신 분은 여러분들이 발표해서 다 이미 보셨으니까 우리 윤영창 전무님과 김동수 소장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ESG의 어떤 동향 과제, 이거는 아마 이미 아까 윤민현 우리 회사 포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 여러 가지 점에서 뭐 일반적인 동향은 뭐 좀 차치하고요.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시간이 좀 없다라는 뭐 이런 그 조금의 우리가 시급성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현재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없는 거 아니냐, 완전 이런 쪽의 얘기. 그리고 우리로서는 지금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준비다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통제되지도 않는 이런 것에서도 그래도 또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되는, 또 다루는 것이 불가피한 이런 그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해외의 동향이라고 그럴까, 이런 시각, 그런 것에 좀 맞춰가지고서 이것을 해가야 되지 않느냐라면 이런 쪽의 얘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질문 겸 화두 겸 머릿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질의응답과 논의를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얘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한 3번 논의를 해왔는데, 작년도에도 2번, 올해도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해운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대책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도출되거나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 않나. 이런 데서 이제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제가 지금 얘기한 거나 지금까지 2분, 3분 논의한 것에 있어서 나왔다고 좀 봅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 뭐 김동수 소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ESG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영, 여기서부터 출발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가치 창출의 그 CSR이나 이런 것보다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거를 접근해 가지고 또 비재무적인 요소 뭐 이런 쪽에서 이거 들여다본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투자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도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급박한 것은 규제라든가 뭐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공시 의무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뭐 시시각각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지금 현재 하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아마도 상당히 그 우리 해운업계에 있는 분들은 와닿는 문제가 되지 않겠냐. 지금 느끼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급박하게 나한테 올 수도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일단 파악하고 또 지금까지 한 3번 정도의 것을 거쳐서 또 HMM이라든가 이런 등에서도 발표할 적에 막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ESG의 이제 평가 요소를 이제 통해서 ESG 투자가 아마 전체 운용 자산의 지금은 아마 한 절반 수준 정도쯤이 아마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아마 2030년쯤 되면은 아마 2030년이 아까도 뭐 우리 박한선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해 이것이 될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은 이제 두 분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때쯤 되면 아마 95% 정도가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ES 투자에서의 그 자산 운용의 그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좀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제가 좀 긴 얘기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는 좀 많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한 20-30분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깊은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우선은 요 정도에서 뭐 제가 조금 끊고 질의응답에 좀 들어가서 특히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먼저 좀 질의를 좀 해주시고 그 외에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또 이렇게 질의 또 여기에 이제 발표자분들의 또 패널리스트 등의 답변을 듣는 그런 순으로 좀 하고요. 마지막쯤에 가서는 좀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회사 포럼 회장님이신 유민현 회장님께서 그동안의 것을 쭉 통관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마무리 맺은 말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일단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우선 우리 플로우에서 질의 좀 해주실 분 먼저 좀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질의하실 적에는 그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은 또 답변해 주실 분을 좀 지정해 주시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해운신문의 이철원 사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국해운신문의 이철원 편집국장입니다. 예, 벌써 ESG 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회사 포럼에서 다룬 것도 이번이 4번째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많은 그 얘기들을 들었고 또 저는 뭐 당연히 또 우리 신문에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했지만 사실 듣고 보면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런 것은 우리 해운업계에서도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이 세미나를 들었어도 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지금 우리 해운업계에서 특히 비상장회사, 상장회사의 경우는 대부분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또는 자기 회사의 그 주식 가치 보존을 위해서라도 ESG 경영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비상장 회사의 경우는 뭐 전혀 관심이 좀 없다 그럴까요? 일단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업계 선사들이 특히 비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 무엇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될지 어떤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현장, 김동수 소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영 전 전무님께서도 생각하시는 걸 좀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김동수 소장님 먼저 좀 답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ESG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몇 가지 이렇게 과정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ESG가 이렇게 도입하는 이런 단계가 있고 확산되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제도화되는 단계들이 있는데 지금 ESG는 도입되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확산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산 단계로 구분해 보면 초기 단계는 상장사의 타겟이 맞춰져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사들의 경우에는 주식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뭐 그 회사의 주식 가치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공격을 받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기가 투자한 그 기업에 대해서 ESG 활동을 엔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요. 투자자 엔게이지먼트를 해서 이제 내가 이익을 냈다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기업에 투자해서 이익을 냈냐라고 다시 공격을 받으니까 투자자 자기 방어를 위해서도 상장회사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ESG를 요구하고 나선 게 그 전기 단계거든요. 후기 단계로 가면 사실은 ESG가 이렇게 제도화되기 직전 단계에서는 흔히 말하는 배태되어 가는 단계, 그러니까 ESG가 체화되어 가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ESG로 체화되어 가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퍼포먼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는 형태의 그걸 스크리닝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ESG 활동이 좋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한다든가 아니면 서한을 보내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스크리닝 방식의 접근들이 있습니다. 흔히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요. 후기 단계에 들어가서 ESG가 굉장히 체화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방식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회사도 투자를 철회하고 저 회사도 철회하고 다 철회하면 내가 투자할 데가 없어지잖아요. 결국에 ESG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 회사가 수익률은 좋은데 이것만 바꾸면 되니까 내가 경영 참여 등을 통해서 그러한 활동들을 부정적인 활동들을 바꿔놓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활동들을 바꿔놓는 건 상장사나 비상장사나 크게 구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사라고 해서 어떤 네거티브한 그런 요소들을 해지를 해야 되고 비상장사라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ESG가 확산되는 후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상장사나 비상장사나 구분하지 않고 이런 ESG 엔게이지먼트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비상장사도 해당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 비상장사의 입장에서 뭘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상장사가 처음 ESG를 요구받게 되면 정보 공시 요구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클로저 어프로치라고 해서 일단 ESG를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를 확인하고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ESG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했는지를 측정하는 게 성과를 확인하는 거라면 퍼포먼스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하면 맨 처음에는 디스클로저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시하라는 거죠. 내가 당신의 성과는 아직까지 따지지 않을 텐데 어떤 ESG 활동을 했는지는 나한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ESG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지도 궁금하니까 그걸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상장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ESG 공시를 상장사에 준해서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ESG 정보 공시에 대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퍼포먼스의 단계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데 맨 마지막에는 그 중간 단계가 뭐냐면 맨데이티드 어프로치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ESG 활동들을 개선시키는 그런 퍼포먼스를 관리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 좋겠지만 중간재적으로 내가 일정한 기준들을 충족시키면 그걸로 인증 또는 인정이 되는 단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ESG 평가를 받으면 나는 B등급을 받았다 또는 나는 A등급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내가 A등급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맨데이트 어프로치에 대한 거거든요. 내가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간 단계에서는 맨데이티드 어프로치를 통해서 일정 기준을 충족시킨 걸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ISO 5만1 같은 에너지 인증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맨데이티드 어프로치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ESG와 관련된 관련 요소들에 대해서 성과를 관리하는 단계들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SG 정보 공시에 대한 대응, 그리고 맨데이티드 어프로치로서 ESG와 관련된 여러 인증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ESG 항목에서 요구되는 성과 관리에 직접 나서는 그런 세 가지 정도가 아마 비상장사들에게도 요구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예, 우선 지금 김동수 소장님께서 역시 비상장사에도 역시 다음 단계, 그러니까 후기 단계에 가서는 역시 적용된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말씀하셨네요. 정보 공시 요구에 대응하고 맨데이트 어프로치 여기에 대해서도 하고 또 퍼포먼스 관리에 대한 것도 직접 나서야 되는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유정창 우리 전무님께서도 조금 보완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최근 들어서 여러 경제 주체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그 대상을 꼽자면은 과거는 사실 정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최근은 이제 기업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우리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배웠던 여러 그 기업의 목적 중에서 그 기억에 남을 만한 게 결국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수년간 가장 오랫동안 이제 나와 있었었는데 결국 주주가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출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방법이었습니다. 수년간 기업의 목적에 대한 원리를 이제 지배해왔던 과정이었던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기업의 영향력이 이제 막대해지다 보니까 기업의 활동 자체가 우리의 어떤 환경과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환경을 좀 훼손하면서 또는 사회에 좀 마이너스 효과를 내면서 매출을 성장시키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가능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기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ESG가 이제 출연이 되는데 결국 이제 ESG라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결국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자. 그래서 기업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사회와 어떻게 더불어가는지를 이제 보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출 성장과 수익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때 ESG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매출 성장과 수익성을 훼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객들이 ESG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게 되면 안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전통적 기업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ESG가 기업의 경쟁력의 한 축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ESG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환경을 훼손하고 사회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이런 기업 활동들은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기본적 경쟁력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드릴 게 아까 김동수 소장님도 말씀 주신 게 최근 들어서 ESG가 활성화되는 그런 국가들에서 보게 되면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자발적 어떤 그 참여 동기를 부여해서 참여해서 스스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공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너서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박하선 실장님 말씀 주신 거에서도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그 무탄소 한국 항만들을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되면 사실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는 이제 상황이 생기게 될 텐데요. 결국 일종의 ESG가 이너서클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환경과 사회에 더불어서 이제 잘하게 하는 부분들은 기업의 일종의 부담일 텐데 이제 이런 어떤 부담들을 공동으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참여자들하고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ESG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자격을 이제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런 이너서클에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게 되면 비즈니스가 훼손이 되고 기업 가치가 이제 감소가 되는 현상들을 이제 목도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세 번째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까에 대한 스피드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잘해왔던 환경들을 보게 되면 이제 폴로워 전략, 앞에 선도 기업들을 잘 벤치마킹하고 배워서 이제 따라가자 이제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이런 따라가는 그 스피드를 굉장히 빨리 잘했죠. 유연성을 갖추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벌어질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단편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소 중립 부분들도 보게 되면 여러 어떤 새로운 기술, 연료, 그리고 터미널의 여러 어떤 인프라 이런 정비들 같은 경우가 한번 제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특정 몇몇 이제 해운사들이 수익성을 냈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좀 시간을 갖고 팔로우하고 적당히 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 사업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렇게 움직이는 트렌드에서 2, 3년 정도 뒤처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 2, 3년 후 이후에 따라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의 어떤 기업의 역량, 체질, 그다음에 국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처럼 순간순간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몸집으로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리고 2, 3년의 차이 격차로 인해서 앞으로 10년간 뒤처져서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미리 지금 잘 대비해서 ESG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경쟁력에 대한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좀 적절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관점을 가지고 꼭 접근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상장이냐 비상장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객이나 또는 같이 사업하는 어떤 파트너들의 이너서클에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사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렌즈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피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장 비상장을 떠나서 ESG를 일종의 사업의 경쟁력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이 부분들을 좀 면밀하고 전략적인 관점의 시각에서 좀 체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좀 덧붙이게 된다고 하게 되면 ESG가 상당히 어렵고 모호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기업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했었을 때 어떤 기술 노하우나 이런 부분을 배워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컴피텐셜한 정보인데 생각보다 이제 이 지속 가능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벤치마킹 하는 부분들을 회사 구성원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굉장히 신속하고 빨리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에 널려 있는 여러 공시된 정보들을 잘 확인해서 정리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기 내에 그 수준들을 ESG가 이런 것이고 우리 업과 비슷한 회사들이라고 하면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수단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다른 기업들이 뭘 하는지를 좀 몇 가지의 툴이나 체계를 가지고 접근해 본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고 또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와 공감대로 이제 높여서 좀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착수를 하게 되면 좀 충분히 좀 캐치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뭐 두 분 다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역시 ESG라고 하는 것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하셨다고 아마 결론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영찬 전문께서도 기업 가치 부분에서 생각할 때 뭐 비재무적 요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부상하면서 이 전통적인 어떤 이런 가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ESG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이너서클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든가 또 우리나라 좀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보면은 급속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해운사들이 아마 여기에 따라잡을 수도 있다. 아마 이런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능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좀 사실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은 또 어떤 점에서는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우리 그 해운사가 급속히 어떤 확산되는데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런 노력만 한다면 아마 이런 얘기를 덧붙여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비상장사 문제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꼭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질의가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김동수 소장님 발표하실 때 머스크나 ONE가 상당히
먼저 좀 소속하고 이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다른 또 듣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오늘 사회를 봤던 한국회사포럼 총무 문병일입니다. 오늘 발표하실 때 머스크나 오웬이가 상당히 모범적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지속가능 보고서는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오늘 것을 비교하려면 기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제가 우리나라 해운 기업의 그 레이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A급을 받았는데 해외 레이팅 기관으로부터는 B급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레이팅 기관 간의 격차도 있겠지만은 우리 해운 기업은 왜 해외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가. 그래서 우리 해운 기업과 해외의 ON이나 머스크들 간의 격차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건가? 혹은 우리 해운 기업이 특별히 취약점이 있는 건가? 그런 회사들이 비교할 때 뭐 그런 관점에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동수 소장님이 먼저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두 가지 질문이 사실 연결돼 있기는 합니다. 그 비상장사든 상장사든 비상장사 어떻게 할지도 그렇고 평가 결과도 그런데요. 보면 우선 그 국내와 해외의 평가사들의 평가 결과가 이렇게 상이한 부분은 그 평가사들 간 어떤 평가사가 만들어져 있던 그 평가 기준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나 취지가 조금 다르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단지 평가 등급이 국내는 좋은데 해외는 나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그 평가 취지나 목적에 맞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국내 평가사들의 경우에는 도메스틱한 데이터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글로벌 평가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에서의 데이터들을 같이 다루게 되니까 아무래도 국내 그런 평가 데이터만을 가지고 넣었던 것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 나라에서 하는 활동들을 넣었을 때 결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머스크나 원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이런 것 같아요. 되게 그 비상장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또는 평가도 잘 받고 이렇게 하려면 그 대체적으로 상장사들이 성션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고 평가받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비상장사는 지금 성션이 없잖아요. 자율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셀프 컨스트레인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내가 스스로 제약을 걸 수가 있거든요. 셀프 성션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글로벌 이런 해운 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이런 체인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게 되면 내가 성션을 셀프하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프 컨스트레인 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들의 프랙티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굉장히 그런 상황을 그 자발적 시민 규제 상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포스드된 강제된 규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규제를 하는 셀프 컨스트레인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 셀프 컨스트레인 단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평가 결과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되게 유사하게 이렇게 결과들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셀프 성션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데이터를 낼 때는 사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들을 공개를 해서 평가 점수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결과에 약간의 혼란이 있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그런 스테이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 또 결과가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평가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혼란을 겪으면서 이렇게 다이나믹스들이 있는 그런 단계, 에코시스템, 평가 기관들의 이런 생태계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기로는 2025년을 전후해서 국내 평가사들이 다소 시장 정리가 되면서 몇몇 주요 평가기관들을 중심으로 수렴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평가사들은 이미 S&P, 무디스, 피치 같은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크레딧 레이팅의 ESG 기준들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 글로벌 ESG 평가사들 중에서 모닝스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서스테인 애널리틱스라든가 모건 스탠리에서 진행하는 MSCI ESG KLD라든가 아니면 S&P 글로벌에서 진행하는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
지수 이런 큰 몇 개의 ESG 평가사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ESG 평가사들이 인수합병되면서 시장이 정리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평가 결과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ESG 평가 시장이 막 이렇게 이머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도 조금 다소 상이한 결과들이 나올 수는 있는 그런 시장 발전 과정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아마 해외는 좀 평가가 아무래도 정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경에는 아마 충분히 아마 정리해서 안정화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데 혹시 윤 전무님도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 최근에 이제 MSCI하고 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의 특정 회사 평가 결과를 한번 비교해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KCG에서는 이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이제 글로벌 평가 기관인 MSCI에서 좀 낮은 평가를 받았던 케이스였었습니다. 해운업 이제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오늘 김도수 실장님이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은 MSCI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의 그 평가 어떤 모델 중에서 일단 가중치 부분을 보니까 이제 이사회 건전성이 이제 36% 정도로 이제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걸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봤던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버넌스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불이익을 받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산업적인 이제 상당한 지배주주로서 이제 갖고 있으니까 지분이 분산이 안 돼 있고 이제 이런 어떤 전통적 그런 지배구조 항목에 대해서도 좀 네거티브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사회 의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돼 있느냐, 전문성이 확보돼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KCGS에 대비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 좀 다분히 낮은 평가를 받게 돼 있던 그런 현상도 좀 발견했었고요. 그리고 또 ESG 평가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 형식을 잘 갖췄냐 하는 예를 들면 뭐 윤리 헌장을 공시했다거나 어떤 형식을 잘 갖췄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실행을 했던 에비던스를 갖췄느냐 예를 들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느냐 또는 실사나 점검을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성과 실적들을 좀 제대로 구입 못했던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 받았던 부분도 있었던 거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ESG라고 하는 어떤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상이할 수 있다. 결국 평가 모델이나 평가를 지향하는 가중치 부분들이 서로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각 그리고 해외의 시각은 다분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평가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기업이 이해를 잘 하고 좀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되면 또 충분히 또 캐치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 덧붙이고자 하는 부분들은 ESG 평가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어요. 과거와 같이 그냥 자발적으로 소수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ESG가 점차 보편타당한 어떤 그런 그 경영의 한 축으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공시 의무화가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평가 결과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 축에서는 이 평가 기관들이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이 평가 모델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가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그 요구 사항들도 상당히 많으면서 또 규제 당국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공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규제들도 좀 검토가 좀 들어가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평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투명하고 좀 잘 들여다볼 수 있게끔 이제 운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마 지향점을 파악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것 같고요. 평가도 점차 아마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는 아마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박한선 우리 저 KMI 실장님께서도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좀 이게 어제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신가요? 예. 그럼 혹시 지금 이 시간이 상당히 좀 지났는데 그래도 플로우에서 한 분만 더 받고 그래도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도 제가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한 번 더 받고 그리고서 좀 마무리 단계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저기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죠. 뭐 시간이 없는데 제가 한 말씀만 시간이 상당히 좀 지났는데 그래도 플로우에서 한 분만 더 받고 또 온라인에 참여하신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선급에 근무하는 민병선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그 육상하고 해상, 그러니까 해운업을 하는 곳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육상에서 하는 기업, 꼭 육상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강하게 흐름을 하고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든 거의 뭐 강제적으로 아니면 왜 그러냐면 커스터머들이 원하니까. 그렇지만 해상은 조금 다른 게 어떤 거냐면 IMO라는 어떤 협약을 통해서 강제화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ESG가 있지만 사실은 ESG의 대부분은 E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한 90%는 E가 차지하고 ESG는 뭐 나머지 한 10%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ESG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ESG를 요구하는 데는 2025년까지 1조 이상의 매출이라 하고 그다음에 상장회사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해운회사 사실 5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찾아보니까. 그리고 2030년도에는 상장회사인데 그렇게 해도 아니죠. 2025년에 2개밖에 안 되죠. 사실 HMM하고 펜오션하고. 근데 2030년 되면 이제 5개 회사가 KSS, 뭐 대한해운,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당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해운에서는 제가 해운에서는 어쨌든 간에 국제 선박이 국제 운항을 하니까 IMO를 통해서 강제화를 시켜버리거든요. 특히 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저기 발표를 해주셨지만은 박한선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지만은 그렇게 강하게 어떻게 하고 뭐 EXI, EDI, CII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장 회사든 상장하지 않는 회사든 이에 대해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항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ESG를 떠나서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육상은 좀 다르죠. 뭐 그 어떤 강제성이 없잖아요. 특히 국가마다 오소리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 발생한 그걸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트럭에서 발생한 그 오염을 물론 협약을 통해서 하지만 강제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말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그 강제 해당되는 선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 하면은 5개 회사밖에 해당 안 되는데 선사 중에서 근데 나머지 뭐 예를 들면 해운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140여 개 중에 뭐 130개 이상은 강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ESG는 안 해도 되지만 E는 강제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뭐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또 지속 가능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그걸 과연 이 어려운 길을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가고 싶지 않고 E에 대해서는 하지만 ESG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를 과연 이렇게 상장되지 않는 우리나라 해운 기업, 지금 해운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포럼을 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아마 박한선 우리 실장님께서도 나중에 좀 요거는 조금 답변을 조금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전에 요 케이스가 아마 비상장사 케이스하고도 조금 유사한 점이 있는데 우선 아마도 김동 소장님께서 아마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듯 싶으네요. 우선 전제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게 우리가 기회 요인이나 위기 요인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E는 강제지만 S나 G는 강제가 아니다. 또는 ESG 토탈리는 이제 강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전제가 뭐냐면 하나 우리 발제자들 분들께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카본 이미션 같은 경우에도 스코프 1에서 스코프 1, 2에서 3단계까지는 거의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코프 3까지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사이즈로 봤을 때는 나는 해당 안 되는데 결국 내가 서플라이 체인의 일부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해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직접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간접 규제 대상인 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예외되면은
이 전제가 맞는데 예외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짧게 말씀드리면 기회 요인이랑 리스크 요인이 등가할 때는 이 이야기가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풍력 같은 걸 예를 들면요. 풍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윈드 퀄리티가 나오는 곳에 오프쇼어 윈드 파워든 육상 윈드 파워든 설치할 수 있는데 진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윈드 퀄리티가 높은 곳들은 이미 다른 돈 있는 큰 대기업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랑 기회 요인이 등가하지 않고 그 아주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바뀌는 그래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늦게 대응하는 기업일수록 불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게 ESG의 규제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더라도 비상장사이더라도 다른 큰 기업들이 움직이는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요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 혹시 박한선 실장님 예, 간단하게 한번 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박한선 실장님 들리십니까? 그러면은 박한선 실장님은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 예.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제 말씀 들립니까? 시차가 이게 시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잘 들립니다. 잘 들리시는지 예, 잘 들립니다. 네. 요 질의 들으셨으면은 요 질의에 대해서 좀 예, 간단한 답변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제 말씀 들립니까? 그 통신이 한 10초 정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그 제가 채팅창에 남겨놨습니다. 채팅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한선 실장님께서는 채팅창에다 남겨놨기 때문에 그 채팅창을 나중에 뭐 이거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요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고요. 지금 온라인에도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한 분도 사실 못했는데 어떻게 혹시 온라인에 들어온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 그러시면 혹시 뭐 여기 플로우에서 더 하실 분 있으신지? 예, 시간이 사실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아마 더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혹시 꼭 말씀하실 뭐 사항이 있으시면은 예, 괜찮겠습니까? 예, 이게 좀 사실 제가 뭐 요약하기에도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이 마지막 그 멘트는 우리 윤민현 우리 회사 포럼 회장님께서 조금 맺은 말을 좀 간단히 좀 해주시고 저는 제가 맺은 말 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 윤민현 회장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